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사막과 남극을 거쳐 무인도,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남기 그 첫 번째 걸음은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연소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무인도 탐험가 윤승철 소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살아남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의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막과 남극 그리고 무인도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싶은데요. 처음으로 저는 세계 최연소로 사막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남극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싶은데요. 보통 사막 마라톤 어떤 확 와닿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사막과 무인도 혹은 사막과 남극, 사막과 마라톤, 개별적인 단어들은 좀 와닿는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사막 마라톤은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막 마라톤은요, 보통 마라톤 풀코스와 달리 250km를 달리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대회가 열리면 130명 정도가 다 같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사막을 달리고요. 25% 정도는 여자 선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숫자는 제가 네 번째에 적어놓은 46이라는 숫자인데, 대회를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이 46입니다. 대회가 10대 후반부터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 60대, 70세 분들까지 뛰어서 상당히 저는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380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참가비가 380만 원입니다. 갈수록 더 놀라움이 더해지는 숫자들인 것 같은데, 이 사막 마라톤을 한 군데 사막만 뛰었다고 해서 또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고비 사막,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을 각각 다 250km씩 뛰어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사막 마라톤을 가기 전에 봤던 어떤 사막 마라톤을 참가한 선수의 사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과 장비를 그대로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반팔 반바지, 그리고 신발에 모래와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천 같은 걸 씌운 게 있더라고요. 저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목 뒤와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이 달려있는 모자도 주문하고요. 선글라스도 주문하고, 물통도 가방에 꽂고 뛰어도 되는데 앞에 2개 달고 뛰니까 멋있어가지고 주문을 해서 저도 실제로 사막을 뛰었던 영상을 나중에 한번 봤더니 분명히 장비는 다 똑같은데 웬 찌질이 한 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선수들이 가방을 메고 뛰고 있죠. 이 가방 안에는 6박 7일 동안 먹을 각자의 개인적인 음식과 기타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마라톤을 할 때 이런 장비들을 또 들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물이 많이 부족하고요. 더 힘들었던 건 길을 안내해주는 간판이나 이정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마라톤에서는 250km를 갈 때 가장 앞에 뛰는 선수들은 이 주최 측에서 표시를 해둔 표식을 보고 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앞사람 발자국을 보고 뜁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1등이 길을 잘못 뜨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2, 3, 4, 5등, 20등 넘게까지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길을 잘못 들어서 대회가 한번 또 크게 중단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남들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만 듣다가 이때 한번 또 제대로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남극에서는 이렇게 펭귄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저희가 갔을 때
선수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제가 남극을 뛰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왜 마라톤인데 안 뛰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크레바스라는 빙하가 갈라진 위험한 틈이 있는 곳이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심호흡할 여유가 생겨서 앞사람 모습과 옆에 풍경도 찍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원래 저 사람 운동을 잘하고 좋아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일 때 15살 때 바닥에 유리가 깨져 있는 걸 못 보고 그 유리를 밟고 넘어지면서 왼쪽 발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정강이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발목뼈가 다 으스러져서 넘어지자마자 기절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2번 기절했었는데요. 혹시 기절해 본 분이 계실까요? 넘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기절을 했고 눈을 떴을 때가 병원 응급실에 엑스레이를 찍는 그 차가운 철판에 제가 누워 있었고 등이 너무 차가워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왼쪽을 보니까 남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왼쪽 팔 꽉 누르고 잡고 있었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또 다른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 제 오른쪽 팔을 못 움직이게 꽉 누르고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채로 하늘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의사 선생님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취할 할 시간이 없고 바로 뼈를 맞춰야 된다. 마취도 안 하고 부러진 뼈와 으스러진 발목뼈를 맞추는데 제가 태어나서 2번 기절했다 했잖아요. 이때 바로 2번째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눈 뜬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학생, 안 좋은 소식이 2가지가 있다. 뭐부터 듣고 싶냐? 더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저한테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2번째가 다치면서 왼쪽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같이 다쳐서 키가 안 클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할 때까지 7개월 동안 병원에 있고 집에서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깁스한 기간이 7개월이었는데요. 7개월 뒤에 몸무게는 30kg가 넘게 쪄서 거의 100kg에 육박을 한 상태였습니다. 발도 평발이고 하지정맥이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살 때 이렇게 다리를 다친 뒤로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1시간 이상 걷거나 4km, 5km 정도 이상을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대학교에 갈 때도 나는 잘 못 걷고 못 뛰니까 그냥 글 쓰고 책 읽는 학과에 가자라고 해서 문해창작학과에 지원을 했었고요. 20살 때 그 학과에서 교수님께서 첫 과제로 내주셨던 게 소설을 써오라는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소재를 검색하다가 봤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잘 못 뛰는데 정말 내 소설 주인공은 잘 뛰는 친구로 써보자 검색하는데 사막을 뛰고 있는 이 친구 사진이 나오길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왜 사막을 뛰고 있지? 진짜 멋있다. 사막을 250km를 뛴다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린 왕자에도 사막이 나오고 사막 요구도 한번 보고 싶고 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미스테리한 공간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친 지 5년 만에 20살 때 처음 들어서요. 한 3년 반 정도 재활 치료를 하고 사막에 갔습니다. 물론 참가비도 문제였죠. 그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에 제안서를 썼습니다. 한 100군데 회사에 써보자. 저 이런 학생인데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참가비를 후원해 주세요. 제안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했던 학교들의 동문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저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가격 제한이 없으니 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사주세요라고 하고 장미꽃을 팔기도 하고요. 동시에 온라인으로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펀딩 사이트로 많은 금액을 후원을 받았었는데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이 6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첫 번째는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작고 투명한 유리병에 사하라 사막 모래와 남극 빙하를 담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저 후원해 주실 때 저희 집으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물건이 있으면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걸 모아서 들고 사막을 뛰다가 양지 바른 곳이 나타났을 때 땅을 봐서 묻어서 기억을 완전히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뭐 성적표도 많이 받았었고요. 수능 수험표 받기도 하고 또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편지, 반지,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후원자분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남극에서 펭귄 우표를 붙여서 보내드리겠다. 네 번째는 후원자분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제가 사막 마라톤 가방에 달아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약은 후원자분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막 마라톤을 모두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막과 무인도 그리고 사막과 남극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무인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미크로네시아라는 무인도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좀 생각했던 무인도의 이미지나 풍경과 비슷하신가요? 또 해외 무인도만 볼 수 없으니 우리나라 무인도의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찍었던 통영의 갈도라는 곳에 있는 무인도의 영상인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무인도에 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가고 싶냐,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많죠. 문과와 이과생한테 각각 이 질문을 해봤더니 이 이과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인도에 구급 상자와 금속 양동이 그리고 정글도, 마체테라는 정글도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문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모네의 그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왜 가져갈까? 그런데 역시 상상력이 가미된 이 문과생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모네 그림을 내가 무인도에 가져가면 날 찾으러 오겠지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약간 무인도라는 공간은 우리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좀 도전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막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인도 사진입니다. 참 비슷한 게 많죠. 나밖에 없는 곳,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동떨어진 곳이라는 곳에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무인도에 갔던 이유가 어렸을 때 봤던 여러 모험과 탐험 책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결정적인 이유는 동생과 보드게임을 하다가 이 무인도라는 칸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3번을 무인도에 갇혀서 주사위를 저는 못 던지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무인도가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만 무인도가 약 3,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는 무인도가 많고,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 무인도가 많구나, 한번 다음에 가보고 싶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인도에 조난당한 남자들이 헬프라는 구조 신호를 썼고, 이걸 구조 헬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봤습니다. 진짜 무인도에 간 사람이 있고 무인도에 가서 조난되더라도 저렇게 구조가 될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라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무인도에 드론을 가져가서 헬프를 쓴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내가 무인도에 갔다, 조난당했을 때 나 구조가 될 수 있을까? 캡처를 해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구조 신호가 헬프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SOS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잘 보일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둘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크로네시아 무인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무인도나 뉴칼레도니아 무인도, 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무인도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정말 멋있고 예쁜 무인도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시는 이런 전남에 있는 무인도나 인천에 있는 무인도나 또 충청도에 있는 무인도, 경남에 있는 무인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물론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좀 정리가 되고 옵니다. 근데 물론 찌질이 사진들도 많죠.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생물들과 또 물고기들, 낚시를 하기도 쉬웠었고요. 물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물을 한번 제가 증류를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종류의 집도 지어봤습니다. 밤에 수없이 많은 별을 본 것도 무인도였었고요. 그런 무인도에서 대나무로 7시간 만에 직접 불을 피워봤던 것도 여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 무인도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나 진짜 무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체험을 나도 무인도에서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래,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를 만들고 한 6년 정도 국내외 무인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책도 발간하는 이런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 혹시 좀 불편하거나 저거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했다, 놓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막과 남극에서 사막 모래와 남극 빙하를 가져와서 보내드린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미생물들이나 혹시 모를 세균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막에 잊고 싶은 추억이 담긴 거 묻어주고 오겠다, 쓰레기를 제가 또 묻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미세먼지나 황사, 사막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의 공약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또 그게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사막을 달리고 있는데 작은 오아시스에 많은 사람들이 양둥이에서 물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근처에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 대답이 제 무릎을 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안 해본 게 아니다. 여기 만약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이 물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는 어차피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아시스의 물이 다 되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남극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남극까지도 수많은 해양 쓰레기가 떠내려왔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갈도라는 무인도 있잖아요. 그 뒷면에 보이는 모습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폐 그물들과 각종 스티로폼, 플라스틱이 많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섬에서 많은 쓰레기와 오지와 남극에서 그리고 많은 섬들과 해양에서도 이런 쓰레기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섬마을 봉사연합 IVU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지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섬에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좀 거센 파도가 왔을 때 떠내려왔던 폐오구들 그리고 스티로폼들이 청소되기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해양 청소, 해양 쓰레기를 줍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냉장고가 떠내려온 것도 봤었고요. 이런 먹다 버린 와인병이나 그 외에 많은 신발들이 또 떠내려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꼭 한쪽씩만 떠내려와서 제가 한 짝씩 떠내려왔던 걸 모아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막, 남극 그리고 또 무인도도 다니면서 섬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환경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힘을 쏟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P4G라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참가하는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럼이 열리기도 했고 또 다양한 학계나 전문가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국제 컨퍼런스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구와 환경에 해가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구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큰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전공은 글을 쓰는 거였지만 이렇게 많은 오지와 남극과 또 무인도 여러 생태계와
환경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상곤충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 현장에 내가 꼭 가야 된다거나 혹은 큰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일 정도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실천하는 그 힘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또 나아가야 될 도전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막 마라톤을 하고 무인도를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너희 다음 도전은 뭐냐 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살았던, 못 읽었던 책을 읽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았던 걸 실천하는 거, 그게 저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쓴다고 해서 바다 오염이 0.1%도 채 안 된다,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만드는 게 더 오히려 환경 오염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바다 오염을 0.1%라도 막을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가는 길에 해양 쓰레기를 혹은 재활용을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지났던 길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대나무로 불을 피웠을 때 7시간 만에 불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포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피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작게 타는 냄새가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불씨가 보입니다. 약간의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정말 거창한 게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도전해 본다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위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지혜의 기부가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